이번 주에도 여야 정치권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정치권 관련 소식 전문가 4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특임교수,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야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후보 간의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로 예정된 예비후보 토론회 개최 문제로 갈등을 빚더니 여기에다가 이 두 사람이 일전에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 문제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가벼운 단어도 아니고 그 시점에 나와야 될 단어인지도 모르겠고 저를 지칭한 게 아니면 누굴 지칭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이야기한 것인지 자기들이 사과했으니까 끝낸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그 수준이라 봐요. 저는 사과 받은 일이 없는데.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하고 나서 전화를 걸었다라는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 당의 화합을 해치는 그런 일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정중하게 얘기를 전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녹취 파일이 없기 때문에 유출 여지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봐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그 문제에 대해서 캠프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말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이 녹취록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이 녹취록 공방대에서 핵심은 문서로 된 녹취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윤석열 검찰 전 총장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신지호 정무실장, 윤 캠프의 정무실장이 탄핵 얘기 거론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는 식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녹취록이 지금 있고 자동 녹음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설명이 지금 오락가락 좀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실무진의 실수로 녹취록이 유출이 됐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설명을 바꿔가지고 아예 녹취록이 없다. 기자들 60여 명하고 통화하면서 좀 정리된 문건 정도가 좀 나간 거지 녹취록이 유출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해명이 좀 설득력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설명하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칫 진정성 시비 이거에 좀 연루될 가능성이 많으면 또 연루가 된다고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이준석 대표의 도덕성이나 리더십에 큰 손실을 끼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서 앞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하고 대선 캠프 1위 주자하고의 갈등이 대선 경쟁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런 좀 걱정이 많이 듭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만 봤을 때는 보면 일전에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전화 통화를 한 직후에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다 밝혀진 내용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녹취록이 있든 없든 간에 두 사람의 통화 내용 길이가 한 2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이야기대로 한 60명의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화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내용만 쫙 앞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사실 녹취록 형태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녹취록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서로 두 사람 간의 일종의 그러니까 불신이 여전히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당대표와 유력주자 간의 사적 통화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도 녹음을 했고 그걸 갖다가 유출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과연 이준석 대표를 믿고 내가 경선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녹취록을 만든 것도 아니고 기자들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녹취록 형태처럼 파일처럼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이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이 이 대표 측의 설명인데 지금 그 진상을 밝힐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두 사람 간의 불신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불신의 하나의 계기가 아마 지금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경준이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지금 대선 후보 예비 토론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놓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 두 사람이 사실은 뭐 이 지금 치맥회동도 하고 뭐 여러 차례 통화도 하면서 갈등은 해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한 불신의 이 지금 그 앙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한꺼번에 이 지금 명쾌하게 풀려나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 녹취록 부분에 대해서요.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각각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자, 이 내용 자체가 일전에 이미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게 문서화가 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다면 네. 윤석열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신지호 정무실장, 윤석열 캠프의 정무실장의 탄핵 발언이 지금 굉장히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전격적으로 직접 전화를 건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를 덮고 문제를 봉합하는 어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만약 받아들인다면 SNS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은 마음을 다해서 뭔가 마음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 측에서 그 내용을 공개해버리면 우리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고 공개적인 어떤 이 대화만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 은밀히 나눈 대화가 묻힐 수도 있는 거죠. 은밀하다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소외도 있고 또 이게 공개되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표현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물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런 대화들을 만약에 바로바로 공개한다? 이것도 공개 자체가 사실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이게 녹취록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되는 어떤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이분이 짧으면 짧지만 그렇게 결코 짧은 대화는 아니에요, 시간이. 그런데 이름, 이종근, 두두두두, 누구누구, 두두두두 해갖고 이 정리된 것과 내가 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 총장께서는 대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즉, 나온 결과물을 봤을 때 그거는 녹취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정리가 돼 있었단 말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만약에 이것이 녹취록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 측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이 내용이 아무런 사실 별 문제가 없어서 다 내가 공개했다 SNS에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처음에 이준석 대표 측 관계자에 의하면 하고 SBS와 뉴스원의 기사가 어떻게 나갔냐면 이게 그러니까 자동 녹음이 됐는데 실수로 유출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다시 이제 말을 해명한 과정 속에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신뢰를 할 수가 있느냐 앞으로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대표를 신뢰해서 우리 쪽에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신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금이 가고 있다라는 게 캠프 측 입장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최진봉 교수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내용에 대해서 다 알려줬고 본인은 녹취록이 없다라고 해명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이 SNS가 그때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별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이 문제가 확 불거졌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없을 것도 같기도 해요.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설명한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문제의 시발점과 발단은 결국 신주 정무실장이에요. 탄핵이란 말을 올린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과를 받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통화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하긴 했는데 해명하고 뭐 이거 정치권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상당히 날이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요, 이 문제가 더 이상 다른 모든 캠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지가 돼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어떤 입장 표명이 윤석열 후보로부터 정확히 없었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봉합이 안 됐다고 저는 봐요. 겉으로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 대화는 했지만 그 전화가 말끔하게 모든 게 해소되지 않았다. 거기서 갈등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 즉 이준석 대표의 공정성의 문제를 시비를 걸면서 본인이 경선 과정에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를 가지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서요. 지난번에 이 앞전에 또 불거진 문제가 바로 오늘 18일로 예정이 돼 있죠. 예비 후보의 토론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경선준비위 내에서 이게 토론회가 아니라 이 의사 발표, 그러니까 발표의 형식으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표님. 네. 이러면 일단 이 토론회 문제는 갈등이 조금 봉합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그 갈등 봉합이 아니라 이제 갈등의 시작이 아니냐. 시작으로 예, 또 뭐 토론회를 뭐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뭐 논란이 많은 거죠. 토론이 아니라 뭐 정책 발표회만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경선준비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 그 발족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 경선준비위원회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가는 그 중도 과정인데 경선준비위원회가 지금 모든 거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후보자들 중에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이 3명밖에 안 돼요. 13명 중에. 그렇죠. 나머지 등록도 안 되는데 토론회가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리고 경선준비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서병수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 동생이 서범수가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이잖아요. 비서실장, 네.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할 일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나눠야 되거든요. 할 일이 뭐냐면 정권 교체예요. 예?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게 최고 급한 일이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후보하고 당이 하나가 돼서 밀어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지금 당 내분 공정성 시비에 일어나는 일만 자꾸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지금 납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토론회가 뭐가 그렇게 급하냐. 진짜 중요한 거는 여당에 대한 투쟁하고 공정성 있는 그 선거 관리 이쪽으로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한데 너무 토론회 행사하는 것만 그 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공정성 시비가 이제 시작이라 앞으로도 굉장히 그 논란이 내분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차 교수님. 네. 이 토론회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책 토론회든 비전 발표회든 선거 규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선거 규정과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아니라 경선 준비위가 추진하고 준비하는 거는 나는 따르지 않겠다. 나는 선관위에서 준비하는 걸 따르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렇게 당 경선 준비위원회와 함께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일종의 예비 후보들이 다 등록이 다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당에서 지금 등록이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서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 이 당에서 소위 말해서 이 대권 주자라고 이 자처하는 분들이 한 13명에서 14명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사실 그 기준을 가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지금 총장의 입장에서는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사실은 누가 그럼 대상이 되느냐 그런 것조차도 지금 이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당 경선 준비위원회지 당 경선 관리위원회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출범하고 난 뒤에 어떤 형태의 뭐 토론회든 뭐 정견 발표든 나는 얼마든지 응할 수 있지만 이 지금 예비 단계 차원에서의 준비 단계 차원에서의 이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이 지금 경선과 관련된 이 운영 자체가 이 특정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단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또 이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또 반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뭐 토론회 하면 되는 것이지 결국은 지금 준비가 덜 부족하기 때문에 못 노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공세를 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토론회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를 이 지금 결여돼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느냐 아니면 당의 지금 그 원칙이 지금 서 있느냐 이 두 가지 가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토론회로 하느냐, 발표회로 하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하느냐, 아니다,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내에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될 텐데 정리가 된다면 또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약간 시선에선 한켠으로 좀 밀려 있지만 야권에서는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에 안철수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 최종적으로 결렬 선언을 했습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네네. 자,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 결렬 선언을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정치권에서는 예정된 수준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만약에 당 지지율이라든지 혹은 또 잠재적인 대선 후보 지지율이 최소한 5% 이상은 양쪽 다 가져가야만 자신들의 어떤 그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어떤 지분 요구에도 가능하고 또는 이 통합에 있어서도 지분 요구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일 텐데, 현재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상 지분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세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국민의당이 전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흡수 통합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제3지대론 정치 세력 교체론을 지금 펴고 있어서 쉽게 그 통합이거나 합당을 하지 않고 계속 제3지대에 남아 있다면 차라리 김동연 부총리가 그 정치 경험이 적으니까 정치 경험이 진짜 한 10년 정도 있는 자신과 유기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아예 제3지대에서 세를 규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는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향후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이전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이번 대권에서 독자 행보를 할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예요. 이렇다 본다면 앞으로 야권의 대권 구도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는 당연히 나갈 거예요. 저는 거의 99% 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선 후보로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의당의 존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대선으로 다시 나가서 국민의당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국민의당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본인이 대선으로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에 가서는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단일화 협상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리고 혹시나 제3지대에 누가 김동연 부총리가 만약 나오게 된다고 하면 김동연 부총리가 먼저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단계를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결국은 본인한테 좀 더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민의힘에 만약에 입당을 하게 되고 합당을 하게 되면요. 본인이 초반부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지지율만 본다고 하면 물론 지지율이 나중에 변화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지지율을 가지고서 현재 있는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아니면 다른 홍준표 후보나 이런 분들과 대결해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화로 가는 것이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면서 막판까지 본인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본인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합당을 하지 않는 것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대표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최진봉 교수가 언급했던 부분.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단일화 모델을 또 얻지 않겠느냐, 또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많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당 내부의 예비 주자들, 소위 얘기하는 경제력 있는 후보들도 많은데 이번 대선만큼은 지난번 이 보궐선거와 같은 그런 단일화는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그때는 안철수라는 서울시장 후보자가 야권에서 부동의 1위였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제3지대에서 그 국민의힘에서 1위 나온 사람하고 경선해서 단일화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라는 사람의 지지율이 아주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옛날로 말하면 파라코예요, 파라코.
예? 양반집 부자 집안에서 지금 초가상칸만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단일화라는 게 그게 얘기가 그만큼 국민들한테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안철수 후보의 개인적인 이미지 합당한다, 단일화한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못 지키게 된 그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좀 실추됐다. 저 이런 면이 좀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4.7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야권이 단일화 통합 분위기였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보수가 지금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그 후보자하고 당 대표하고 분열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도 지금 합당이 실패했는데 그 사이에 감정 싸움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끄러운 승객은 내려야 된다. 뭐 속값을 후히 쳐드려야 된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좀 감정을 많이 자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단일화 제3지대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그 단일화나 보수가 통합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하나 좀 예를 들고 싶은 게 3당 합당 과거 그 YS 3당 합당 때 그때 그 이기택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꼬마 민주당 그 노무현 그때 후보하고 여러 사람하고 꼬마 민주당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DJ가 그 꼬마 민주당하고 합치면서 공동대표를 했어요. 이기택 그 초가집에 있는 사람을 공동대표로 해서 끌어안았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잘못한 거 많지만 안철수 후보라는 사람을 내쳤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로 대통령은 되기 어렵지만 보수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보수에서 정권 교체하는데 앞으로 큰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차 교수님 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예, 뭐 저도 뭐 지금 윤 대표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갈등도 있지만 오늘 국민의힘 당과의 통합이 결렬됨으로써 또다시 이준석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소위 말해서 보수 야권의 똘똘 뭉치는 걸 플러스해서 중도까지 이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과제를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국민의당의 그러니까 지지세가 약하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당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뭐 지금 안철수 이 지금 대표가 뭐 대선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최진문 교수 말씀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도 거의 99% 놓은다고 본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번 대선이 양자구도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박빙의 승부, 5% 이내의 승부가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안철수 대표의 존재 자체가 만약에 한 3에서 5% 정도의 지지를 갖고 갔을 경우에 과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막판에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대표든 김동연 뭐 전 부총리든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사실 선거 임박에서 이 지금 합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더 큰 정치적인 비용을 그러니까 치러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의 오늘의 그러니까 지금 결정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한테 큰 정치적 숙제를 던졌다. 저는 그래 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결렬 선언, 이 부분이 향후 야권에 어떤 구도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여권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양축을 이끄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이번 휴일에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서 일제히 호남으로 내려갔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현대사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긴 도인이십니다. 특히 이제 개혁 민주 진영 입장에서 보면 첫 시대를 열어낸 그런 어른이셔서 유력한 대선 후보인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모시고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보상이든 예우 조치가 필요하겠다. 속도하면 또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의문을 남겨서는 조사가 끝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이 그만둔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희망 고문처럼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종호 평론가님. 네네. 지금 두 후보, 두 주자가 세게 맞붙는 상황에서 네. 자,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호남으로 모두 내려갔습니다. 네네. 호남 민심 잡기가 딱 이번에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그 호남의 유권자분들은 아마 많은 고민에 휩싸였을 거예요. 전혀 다른 유형의 고민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전략적 어떤 투표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주로 PK,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은 비호남이지만 PK였거든요. 왜 PK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냐면 PK는 갈라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 PK 후보를 지지했을 때 PK의 상당 부분을 또 그 도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낙동강 벨트에서 선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일부 PK 표와 호남 표와 그 다음에 일부 충청 강원을 해갖고 수도권 편을 합치면 당선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그 계산이 아닙니다. 어쨌든 PK가 아니라 TK, 철옹성 같은 TK 출신의 이재명 지사. 그럼 이재명 지사를 전략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TK가 갈라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에서.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러면 또 거꾸로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이낙연 후보가 그러면 처음으로 정말 이 호남권에서 뭐 충청이라든지 지역적인 또는 이념적인 386, 586 이렇게 합쳐지는 이념적인 어떤 결합 없이 순수하게 호남 출신의 그런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두 후보가 자신이야말로 이제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뛰쳐 들어간 것이고요. 이번에 50일 정도 늦췄잖아요. 이 그 연기가 상당히 지금 이 광주 전라 그 경선이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추석 다음으로 연기가 됐어요. 추석 전에 이미 다 끝나버려야 되는데 이번에 연기가 되면서 그 전에 대전, 충남 먼저 하고 추석을 거쳐서 광주, 전남이 돼요. 그럼 추석 직전까지 모든 후보가 다 사실은 이 대전, 충남에서 어느 정도만 승기를 잡으면 그리고 광주 민심만 얻으면 승기를 역전시킬 수 있다거나 혹은 대세로는 확정시킬 수 있다거나 그런 어떤 결론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광주 전남 민심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모멘텀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석에 특히 호남에서 밥상 민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소위 명락대전이라고 하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세게 붙는 양측인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로 양측이 또 세게 붙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맛 칼럼니스트죠.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문제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 문제가 지금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보훈 인사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지난 3년 전에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뽑고 이번 3년 임기가 끝나 새로 뽑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 모집 공고 사항에 일정 부분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 요건을 바꿨는데 그 자격 요건을 보면 예컨대 고위 공무원을 했거나 아니면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일을 했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이제 두루뭉실하게 경력 사항이 좀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공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3명 중에 1명의 후보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경기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거기서 명확하게 따져야 돼요. 이게 정말 이분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경기관광공사의 직을 맡아서 잘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경기도의회가 제대로 잘 따져야 된다. 물론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론에 나온 건 내정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과정도 어찌 보면 도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사청문회하고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명확하게 잘 해서 정말 공정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청문회라는 것은 전제장치가 또 하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윤 교수님, 윤 대표님. 이 후보 측에서는 지금 전문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기관광공사라는 직업이 경기도 전체 관광산업을 아우르는 이런 자리인데, 자, 이 맛 칼럼니스트라는 본업과의 연관성, 이게 있을까요? 이재명 지사 캠프 측에서는 맛 칼럼니스트도 관광 중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는데 그거를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국토부 장관 됐을 때 나도 부동산에 사니까 전문가 자격이 있다. 또 교통 담당 장관은 나는 항상 대중교통을 타기 때문에 장관 자격이 있다. 이런 설명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 관광공사의 가장 큰
그 역할은 평화하고 관광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 좀 마칼럼니스트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이런 설명도 그 이재명 캠프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도지사 대변인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도지사 역할을 선거 캠프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왜 당내 다른 주자들이 제대로 이걸 이슈로 끌어올려서 문제 삼지 못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전행 시비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 황교익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형수 욕설 판문이 있을 때 그거 뭐 어렵게 사는 집을 얼마든지 욕할 수 있다. 나는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많이 합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이재명 지사가 뭐 청문회를 한다지만은 이건 또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청문회는 비공개로 합니다. 그리고 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또 우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별로 이슈될 리가 없고 이거는 선거 캠프의 다른 경선 주자들이 좀 논란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런 불공정성 시비는 많이 좀 제한이 돼야 되고 또 도지사직을 겸하면서 선거 캠프까지 운영하는 도지사 찬스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비판 여론 이거를 좀 더 이슈화해야 되는데 이낙연 캠프나 이런 데서 아직 그런 게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전행 시비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 도의회의 청문회를 일단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차 교수님. 예. 이제 재난지원금 경기도민 전체 지급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죠.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이 후보 측 더해서 지금 다른 주자들까지 지금 덧붙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낙연 캠프 대변인 전용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재난지원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보완적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일단 뭐 지금 그 이낙연 캠프를 비롯해서 아마 다주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이번에 100% 재난지원금 이 결정 자체가 상당히 정부와 또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첫걸음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당정 간의 협의 그리고 또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88%만 주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지자체의 자율성을 갖고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지금 앞으로 지금 향후 이 본선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있을 수도 있는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의 하나의 단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집회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로서 도지사 찬스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1,300만 명이 넘는 지금 경기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00% 준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직을 이용을 해서 일종의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또 다른 주자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부정적 요소 또 이 비판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보면 일종의 독단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이 향후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반면에 지금 이재명 지사 쪽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대통령께서도 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말이 안 맞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재난지원금 100%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를 강하게 하는 부분은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 정책 시리즈 이게 일종의 하나의 정책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정책의 특장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이 지금 그 경선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사안일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문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인가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일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신은 지금 대통령이 정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진을 했고 또 의회도 여야가 합의를 본 사안이잖아요. 네. 88% 주는 것은 그런 합의 과정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자체 장으로서 내 지자체만은 내가 100% 주겠다. 그건 차별 아니고 그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논리잖아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자체의 권한이니까 대통령의 어떤 뭐 그런 이 국정 운영과 다르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하겠느냐 대통령이 돼서 그걸 반문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니까요.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면서 그것들을 설득해내고 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그걸 추진해서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행위가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보여지는 것은 경기도 지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독단으로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최 교수님,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재난지원금 문제, 거기다가 또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니까 한번 조금 수면 위로 낮아졌던 이 경기도지사직 사퇴 문제, 이 부분이 또 계속 또 다시 또 부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문제가 논란이 되죠, 사실은. 근데 도지사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후보들 입장에서는 공격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크게 뭐 확산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광공사 문제는 좀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은 재난지원금 문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종훈 평론가는 게 독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분명히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 부족한 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권장할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도 지금의 이재명 지사가 하는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고 현재도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북, 울주, 부여, 이천, 부산 중구, 부산 기장군, 경남 산청군 등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어요.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물론 이제 경기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지 지자체별로 예산의 여유가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또는 국회가 88%를 한 거는 정부의 재정 자원이 그 정도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지자체별로 능력이 있고 또 자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원하는 것까지도 막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지자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별개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지역 도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지자체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으로 경쟁을 하는 것도 저는 지자체의 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윤 대표님. 예.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 문제를 다시금 또 들고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네거티브 아니다. 오히려 매우 절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후보 측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뭐 상당히 절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똑같은 거라도 받는 쪽에서는 네거티브라고 받고 하는 쪽에서는 네거티브 아니라고 하고 사전 점검이라고 하거든요. 사전 검증. 근데 저는 뭐 이낙연 대표에서 지금 측에서 지금까지 네거티브로 아주 심하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얼마든지 꼭 후보자 본인 자질에 대한 검증은 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 욕설이 있다. 뭐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이제 하더라도 결정적인 한 방을 해야 되죠. 근데 그동안에 다 아는 것 같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만큼 지지율의 반영이 이낙연 반영이 좀 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